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38살. 이 나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 키스는커녕 포옹도, 스킨십이라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모태솔로라고 부른다. 처음엔 그 단어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냥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이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이 연애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자연스럽게 술잔만 기울인다. 그들은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여자 이야기를, 혹은 소개팅에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쏟아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준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 진짜? 그랬구나" 같은 추임새를 넣는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는다. "박 과장님은요?" 같은 질문은 오지 않는다. 처음 몇 년은 그런 질문이 있었다. "과장님도 누구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드릴까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괜찮아, 나는 혼자가 편해서"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몇 번 반복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원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주말이면 혼자 영화를 본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오마카세도 혼자 간다. 처음엔 어색했다. 주변 테이블엔 커플이나 친구들이 앉아있고 나만 혼자 앉아서 초밥을 먹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편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 지난달엔 혼자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의외로 혼자 온 사람들이 많았다. 50대 아저씨, 30대 여자, 나처럼 중년에 접어든 남자. 우리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혼자 오셨어요?" 같은 물음은 실례니까. 그냥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가이드가 정해준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커플을 봤다.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여자는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현실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세계의 풍경 같았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틀었다. 로맨스 영화가 아닌 SF 스릴러를 골랐다.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정확히는 더 이상 직접 묻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질문이 읽힌다.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나? 성적 지향이 다른 건가?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사실 나 자신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연애라는 게 내 삶의 선택지에서 사라졌다. 처음엔 잠시 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잠시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까? 아니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걸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없다. 누군가의 전화도, 메시지도, 싸움도, 화해도 없다. 그냥 나와 나의 시간만 있다. 이 고요함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나는 연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선배 중에 정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동아리 선배였는데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는 전형적인 인사였다. 그 형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매번 다른 여자였고 매번 "이번엔 진짜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정우영이 울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였다. 형은 소주를 들이키며 "여자는 다 똑같아.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21살이었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형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2달 뒤 정우영은 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 이번엔 "이 여자는 달라" 라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연애는 저렇게 반복되는 건가? 대학교 3학년 때 룸메이트였던 민준이는 매일 밤 전화통화를 했다. 여자친구와의 통화였다. 처음엔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낮아지고 결국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라니까." 그 싸움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민준이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왔다. 결국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형, 연애 진짜 힘들다. 너는 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진심이었다. 그 여자친구와는 한 달 뒤에 헤어졌다.
민준이는 술에 취해 울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회사에 입사한 뒤 같은 팀에 재훈이라는 동기가 있었다. 재훈이는 입사 초기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 동기였고 5년을 사귀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곧 결혼하겠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훈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퇴근 후 술을 마시며 그는 말했다. 형, 사귄 지 오래되면 권태기가 온대. 이제 만나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의무처럼 만나는 것 같아. 나는 재훈이에게 물었다.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거 아냐?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5년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쉽게 헤어져. 서로 가족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알아. 그냥 끌고 가야지 뭐. 그로부터 1년 뒤 재훈이는 헤어졌다. SNS에서 여자친구 사진을 모두 지웠고 프로필도 바뀌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물었다. 재훈이는 괜찮아. 이제 자유야. 라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 뒤로도 재훈이는 몇 번의 연애를 했다. 매번 처음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싸움, 화해, 또 싸움, 그리고 결국엔 이별.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SNS는 더 잔인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선 매일같이 누군가의 연애와 이별이 펼쳐졌다. 어제까지 사랑해라고 댓글을 달던 커플이 오늘은 사진을 모두 지웠다. 어제까지 프로필 사진이 커플 사진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혼자 찍은 사진으로 바뀌었다. 더 끔찍한 건 폭로전이었다. 헤어진 후 서로의 잘못을 SNS에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 조심하세요. 바람둥이에요. 저 사람 사귀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댓글엔 에휴, 남자가 다 그렇지. 여자도 만만치 않네. 같은 말들이 달렸다. 나는 그 모든 걸 보면서 배웠다. 연애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대부분은 비참하게 끝난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된다. 함께 찍었던 사진은 지워지고 함께 나눴던 추억은 상처가 된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결말을 알아버렸다.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엔딩을 본 것과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 번은 시도했었다. 대학교 4학년 때였다. 같은 수업을 듣던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했고 혼자 다니는 편이었다. 나처럼. 어느 날 조별 과제를 함께하게 됐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만나 과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나도 책을 좋아했다. 그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랑은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별 과제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냈다. 카톡으로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볼래? 라고 보냈다.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좋아, 뭐 볼까?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봤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웃었고 나도 웃었다. 그날은 좋았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났다. 이번엔 전시회를 갔다. 그녀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했다. 우리는 전시회를 돌아보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대화는 편했고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고백해야 하나? 그런데 문제는 나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좋아해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사귀자고 해야 하나?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카톡으로 고백하기로 했다. 직접 말하기엔 용기가 없었다. 수진아,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귈 수 있을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던져놓고 침대에 두었다. 답장이 올 때까지 1시간이 걸렸다. 그 1시간은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도윤아, 고마워. 근데 나는 너를 친구로만 생각해. 미안해.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자. 그 뒤로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수업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고 나도 불편했다. 결국 그 학기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고백은 관계를 끝낸다. 고백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 친구로 남자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고백을 받은 쪽은 미안해하고 고백한 쪽은 창피해한다. 결국 둘 다 불편해져서 멀어진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다시는 고백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고백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했다. 친해지지 않으려고 했다. 감정이 생기기 전에 거리를 뒀다. 회사에 입사한 뒤 괜찮아 보이는 여자 동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거리를 뒀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도 거절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옆에 앉지 않았다. 누군가 왜 저 여자한테 관심 없어? 괜찮은데? 라고 물으면 나는 별로 라고 대답했다. 사실은 괜찮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을 것 같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 감정도 갖지 않는 게 나았다. 그렇게 나는 연애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회피했다. 30이 넘어가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 아침엔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출근한다. 회사에서 일하고 혼자 퇴근한다. 저녁엔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본다. 주말엔 혼자 영화관에 가거나 혼자 등산을 간다. 혼자 오마카세에 가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럽다. 처음엔 1인이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 주변 테이블의 커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혼자 가는 게 편하다.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 지난해엔 혼자 유럽 패키지 여행을 갔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호텔에 묵고 혼자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패키지 여행이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50대 아저씨, 30대 여자, 나처럼 30대 후반 남자.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왜 혼자 오셨어요? 같은 질문은 실례니까.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가이드가 정해준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졌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였다. 옆 테이블엔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냥 각자의 접시를 보며 음식을 먹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해서 함께 있어야 하나?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은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외롭다.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만하다. 차라리 혼자 있는 외로움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낫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외로움.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런 외로움이 더 끔찍하다고 들었다. 나는 그런 외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 회사 후배 중 하나가 최근에 결혼했다. 결혼식에 갔더니 모두가 축하했다. 부럽다. 언제 우리도 저렇게 될까 같은 말들이 오갔다. 나는 축의금을 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 후배가 몇 달 뒤 술자리에서 말했다. 형, 결혼 진짜 힘들어요. 혼자 살 때가 좋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좋은 점도 있지 않아? 후배는 고개를 저었다. 좋은 점보다 힘든 점이 더 많아요. 돈도 많이 들고 처가 식구들 눈치도 봐야 하고 와이프랑 싸우면 집에 가기도 싫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역시 혼자 사는 게 맞았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TV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다큐멘터리를 틀었다. 동물의 재계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물들도 짝짓기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본능 때문이다. 인간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냈고 그 감정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한다. 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오늘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었다. 새로 들어온 여자 사원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밝았고 웃음이 많았다.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과장님은 취미가 뭐예요? 그냥 영화 보고 책 읽고. 아, 저도 영화 좋아해요. 최근에 뭐 보셨어요? 나는 적당히 대답했다.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고 나는 계속 적당히 대답했다. 옆에서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과장님, 인기 많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보니 그 신입사원이 카톡을 보냈다. 과장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영화 추천해주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안다. 이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녀는 나에게 호감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다. 친해지면 감정이 생긴다. 감정이 생기면 기대하게 된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실망하면 상처받는다. 그 모든 과정이 귀찮고 피곤하고 두렵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창밖을 내다봤다. 맞은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한 집은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마도 가족일 것이다. 다른 집은 TV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집은 완전히 어두웠다. 나는 어느 쪽일까?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일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그 신입사원이었다. 과장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볼래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요. 나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미안, 나 주말에 약속 있어. 거짓말이었다. 주말엔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냥 혼자 집에 있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등산을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다.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연애를 배우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자면 배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43이 되었다. 회사에서는 부장직함을 달았다. 연봉도 올랐고 직급도 높아졌지만 나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홀로 출근하고 혼자 퇴근하며 적막한 주말을 온전히 혼자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박 부장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식단 관리 같은 걸 좀 도와주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혼자 삽니다. 의사는 잠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본인이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그날 나는 약을 처방받았다. 혈압약이었다. 하루에 한 알씩 어쩌면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약봉지를 넣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평생 혼자 이 약을 챙겨 먹으며 살아가겠구나. 45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외동아들이었던 나는 장례식장에서 홀로 상주 자리를 지켰다. 빈소를 찾은 친척들과 아버지의 친구들은 내 모습을 보며 저희끼리 수군거리곤 했다.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도 속상하셨겠어. 나는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도윤아, 이제 엄마밖에 없다. 네, 엄마도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나까지 가면 넌 정말 혼자가 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그만하세요. 내 차가운 대꾸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안아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저 굳은 채로 옆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49이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다. 박 부장님, 조건은 넉넉히 챙겨드립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사실 내게 선택지는 없었다. 결국 권유를 받아들였다. 마지막 출근 날 후배들이 열어준 송별회 자리에서 나는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이제 일어나면 뭘 하지? 매일 이 넓은 집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퇴직 후 돌아온 집은 빈 터처럼 고요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이 집에서 지내야 한다. 그것도 철저히 혼자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평일 오후 2시, 난생 처음 이 시간에 TV 앞에 앉아보았다. 화면 속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주부가 아니었기에 채널을 돌렸다. 뉴스, 재방송, 홈쇼핑, 의미 없는 화면들이 지나갔고 결국 나는 TV를 꺼버렸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너무나 고요해서 벽시계 소리만 방안을 울렸다. 똑딱, 똑딱, 똑딱. 50살이 되었다. 인생의 반세기를 산 셈이다. 그중 절반 이상을 혼자 살았다. 생일날 나를 위해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초 하나를 꽂고 불을 붙인 뒤 혼자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뱉는 목소리는 힘없이 쉬어 있었다. 초를 불어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달콤했다. 하지만 당뇨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었다. 2조각을 겨우 먹고 냉장고에 넣었지만 일주일 뒤 곰팡이가 피어버린 케이크를 보며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52살이 되던 겨울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자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들입니다. 다른 가족분들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며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 그러시군요. 나는 중환자실 밖에서 홀로 기다렸다. 주변에는 다른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아들, 딸, 며느리, 그리고 해맑은 손주들까지. 그 틈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3일 후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토윤아, 내 엄마,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혼자 둬서. 엄마, 괜찮아요. 행복해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어머니의 손에 힘이 풀렸고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한참이나 잡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다시 홀로 장례를 치렀다. 몇몇 친척이 오긴 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다.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도 많지 않은 빈소를 지켰다. 3일장을 마치고 어머니를 화장해 아버지 곁에 모셨다. 이제 정말 세상에 나 혼자였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없었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문을 열자 어둠만이 나를 반겼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생각이 잠겼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치러줄까? 내가 죽었다는 걸 누가 알기나 할까? 며칠이 지나야 내 시신이 발견될까? 고독사.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확정된 미래였다. 55이 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혈압과 당뇨에 무릎 통증까지 더해졌다. 병원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네. 가족분이 없으시면 나중에 요양 계획도 미리 세우시는 게.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다. 독거노인 요양원,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화면을 응시하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 나는 이제 노인이구나. 58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나려 애썼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30분쯤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허리의 통증을 참으며 병원에 가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혼자 사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누워 배달 음식을 시켰다. 역시나 혼자였다. 60살, 환갑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큰 잔치를 열었을 나이이지만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집에 있었다. 케이크를 사고 초를 꽂아 불을 붙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다 문득 멈췄다.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초를 불어 끄고 먹은 케이크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청소를 돕고 밥을 차려주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르신, 자식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면 집안은 다시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일주일 내내 혼자 있다가 그녀가 오는 그 짧은 시간만이 내 유일한 사회생활의 전부였다. 63세 나이에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다. 심장이 이상했다. 심근경색이었다. 보호자 계십니까? 없습니다. 가족분 연락처라도? 정말 없습니다. 당황한 간호사를 뒤로 하고 나는 혼자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병실에 누워있노라면 옆 침대 할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들, 딸, 손주들이 북적이는 그 소란스러움이 부러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65세 주말 혼자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며 이동하는데 한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고 장을 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이거 사줘.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다 사줄게. 나는 그 다정한 풍경 옆을 조용히 지나쳐 1인 도시락 코너 앞에 멈춰섰다. 혼자 먹기 좋은 소포장, 1인 가구용이라 적힌 제품들을 카트에 담았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비닐봉투가 너무나 무거웠다. 예전엔 가벼웠을 무게가 이제는 버거워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68, 거울 속에 나는 낯선 노인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굽은 등과 느려진 걸음걸이. 이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가버렸나? 나는 서둘러 거울에서 눈을 뗐다. 70살, 고이가 되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70살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에 나는 TV를 꺼버렸다. 창밖에는 겨울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춥고 시렸다. 담요를 두르고 히터를 켰다. 몸은 따뜻해졌으나 마음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73이 되던 해, 기침이 멎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의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암입니다. 이미 3기까지 진행되었네요. 나는 덤덤하게 물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술을 받으시면 2, 3년은 더 보실 수 있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안 하시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나는 미련 없이 수술을 거부했다. 그냥 집에 있겠습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차분해졌다. 봄꽃이 피어나는 창밖을 보며 내 생명은 저 꽃들과 반대로 저물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했다. 매일 오는 요양보호사가 걱정스레 말했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평생 혼자 사신 거예요? 외로우셨을 텐데 후회 안 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난 똑같이 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니까요. 나의 대답에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느 깊은 밤, 숨을 쉬기가 무척 힘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핸드폰을 들어 119를 누르려다 멈췄다. 병원에 가봐야 차가운 기계 사이에서 혼자 죽는 건 매한가지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다. 참으로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평생 저런 달을 몇 번이나 보았을까? 수없이 보았겠지만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었다. 혼자 본 달, 혼자 보낸 밤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박도윤입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연애도 결혼도 가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동시에 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고 이제 그 채로 죽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있다면 부디 나처럼 살지는 마세요. 두려워도 사랑하세요.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세요. 혼자로 남겨진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외로운 일입니다. 박도윤. 펜을 내려놓고 겨우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 숨이 가빠왔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의 수진이, 회사 신입사원 시절의 그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두려움을 이겨냈더라면 지금 내 곁엔 누군가 있었을까? 손을 잡아줄 자식이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73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다. 창 너머 보름달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안녕. 속삭임 같은 마지막 생각을 끝으로 나의 숨이 멈췄다. 일주일 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응답 없는 벨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에 정주된 모습으로 누워있는 나를 발견한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사망 추정 시간은 일주일 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가족은 없습니다. 연락처는 없습니다. 경찰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안을 살폈다. 흔한 가족 사진 한 장 없이 혼자 찍은 낡은 사진 몇 장뿐이었다. 책상 위 노트를 발견한 경찰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안타깝네요. 나의 죽음은 무연고 장례로 처리되었다. 시립 화장장에서 한 줌 재가 된 나는 공동 납골당의 차가운 벽면에 안취되었다. 그곳엔 작은 명패 하나만이 붙었다. 박도윤, 1951-2024.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한 마지막 공간이었다. 한 달이 흐른 뒤 요양보호사가 우연히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불이 켜진 내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잘 가세요, 어르신. 바람이 불고 낙엽이 굴러갔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갔다. 하지만 박도윤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73년을 혼자 살다 혼자 떠난,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남자의 인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